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최고급 대리석 비석 사이를 휘감아 돌았다.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고 완벽하게 관리된 잔디밭은 이른 이루 서리로 하얗게 변해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사설 추모 공원이었으며 그 정적은 살아있는 자들의 것이 아닌 죽은 자들의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지훈, 율산그룹 회장은 검은색 롱코트 깃을 여미지도 않은 채 거대한 백색 대리석 묘비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슬픔도 어려 있지 않았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그는 의례적으로 이곳을 찾았다. 오늘은 그의 법적 아내이자 율산의 또 다른 기둥이었던 민서현의 네 번째 기일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적 결합이었다. 두 가문의 거대한 부와 권력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고 두 사람은 그 목적을 위해 충실히 연기했다. 민서현은 야망 있는 파트너였고 강지우는 냉철한 전략가였다. 그들 사이에는 존중은 있었으되 온기는 없었다. 지우는 무감각하게 헌화용 국화한 송이를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은 묘비에 새겨진 아내의 이름이 아닌 그 너머의 탁한 하늘을 향해 있었다. 그의 내면은 이 묘지처럼 텅 비어 있었고 오직 다음 이사회 안건과 다가올 주주총회만이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다. 그때 그의 시야 한 구석에 이질적인 무언가가 들어왔다. 화려한 묘비들이 즐비한 구역에서 조금 떨어진 가장자리 구석진 곳. 그곳에는 아무런 표식도 없는 작은 흙무덤 하나가 초라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두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그보다 조금 더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쌀쌀한 날씨에 비해 너무나 얇은 외투를 걸치고 있었고 작은 얼굴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그들은 이 호화로운 죽음의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살아있는 궁핍함 그 자체였다. 지우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율산이 운영하는 이 사설묘역은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했다. 저런 아이들이 어떻게 경비 시스템을 뚫고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의아했다. 아마도 근처의 공공묘지에서 길을 잃고 헤매들어온 모양이었다. 사소한 불쾌감. 그는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수행비서인 김민준 실장이 대기하고 있었다. 지훈이 몸을 돌리자 김 실장은 즉시 검은색 세단의 뒷문을 열 준비를 했다. 지훈은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돌이 깔린 깨끗한 길을 따라 차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구둣발이 자갈을 밟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그는 다시 자신을 둘러싼 견고한 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권력과 돈, 그리고 차가운 이성으로 지어진 그의 세계. 잠시만요. 그때 등 뒤에서 가냘프지만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의 목소리였다. 지우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김 실장에게 눈짓으로 처리하라는 신호를 보내려던 참이었다. 이런 귀찮은 일은 언제나 김 실장의 몫이었다. 제발, 잠깐만요.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그리고 더 다급하게 들려왔다. 자갈 위를 달려오는 작은 발소리가 선명했다. 지우는 어쩔 수 없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귀찮음이 짜증으로 변하려는 찰나였다. 두 아이가 그의 앞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헐떡이고 있었다. 남자아이는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여자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여자아이는 그보다 더 용감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선 상태였다. 아이의 눈은 눈물로 그렁그렁했지만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지우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키는 아이들에게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질 터였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했다. 약간의 돈, 혹은 경비원을 부르는 것. 무슨 일이냐? 그의 목소리는 평소 회의실에서 사용하던 그것처럼 낮고 위압적이었다. 아이들은 그 목소리에 움찔했지만 물러서지는 않았다. 여자아이는 고개를 들어 지훈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아이의 눈동자에는 혼란, 두려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여자아이는 잡힌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아이의 입술이 몇 번 달싹이다가 마침내 이 추모공원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는 너무나도 생경한 단어를 내뱉었다. 아빠.
순간 지훈의 사고가 정지했다. 바람 소리도 멀리서 들리던 새소리도 모두 멈췄다. 그의 얼어붙은 세계에 미세한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터무니없는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옆에 있던 남자아이도 용기를 낸 듯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을 따라했다. 아빠. 그 한마디,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훈이 지난 수십 년간 스스로 거세했던 모든 감정의 방아쇠였다. 아빠. 그의 삶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단어였다. 그는 얼음장 같은 눈으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른 낯선 두 아이를 응시했다. 강지훈의 세계는 그 어떤 소음도, 그 어떤 불확실성도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발밑에서,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영역 안에서 가장 이질적이고 혼란스러운 단어가 터져나왔다. 아빠. 그의 뇌는 즉각적으로 이 상황을 위협 혹은 공격으로 분류했다. 지훈의 표정은 한기 서린 대리석처럼 굳어졌다. 그의 눈은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을 꿰뚫어보며 그 배우를 찾으려 했다. 이것은 분명 잘 짜인 연극이다. 그의 재산을 노린, 혹은 그의 명성에 흠집을 내려는 누군가의 저열한 수작이 틀림없었다. 김 실장. 그의 목소리는 한 톤 낮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명백했다. 김민준 실장은 이미 아이들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지훈과 아이들 사이를 막아섰다. 그는 율산그룹 회장 비서실장이자 지훈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회장님, 차에 먼저. 김 실장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며 지훈의 등을 차 쪽으로 밀었다. 그는 몸을 돌려 아이들을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지훈과는 다른 종류의 잘 훈련된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얘들아, 여긴 어떻게 들어왔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지? 여자아이. 하은이는 김 실장의 등장에 놀라 오빠 하준이의 등 뒤로 숨었다. 하준이는 겁에 질렸으면서도 필사적으로 동생을 보호하려는 듯 작은 주먹을 꽉 쥐고 김 실장을 노려봤다. 아빠 맞아요. 우리 아빠란 말이에요. 하준이가 울먹이며 외쳤다. 그 목소리는 지훈의 등을 향해 날아갔지만 지훈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검은색 세단의 뒷문에 손을 대고 있었다. 이런 유치한 소동에 시간을 낭비할 그가 아니었다. 경비팀에 연락해서 아이들 부모 찾아줘. 그리고 이 아이들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 내일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 지훈은 차갑게 명령을 내리고 차에 올랐다. 육중한 방탄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단두대가 떨어지는 소리처럼 아이들의 마지막 희망을 잘라내는 듯했다. 세단은 미끄러지듯 묘지를 빠져나갔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금세 뒤로 사라졌다. 차 안의 침묵은 얼음장 같았다. 지훈은 태블릿을 켜고 다음 회의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활자를 쫓고 있었지만 뇌는 다른 곳에 가 있었다. 흙먼지가 묻은 작은 얼굴, 그리고 그 절박한 외침. 아빠. 불쾌한 감정이 위산처럼 속에서 치밀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 실장.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운전석과 격리된 뒷좌석에서 김 실장은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검색하며 답했다. 일반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회장님, 묘역의 보안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아이들이 우연히 들어왔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목적은 아마도 돈이겠죠. 혹은 회장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MA건으로 적이 많이 생겼으니까요. 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고작 아이들 2명으로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때론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재벌 회장의 숨겨진 아이, 언론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아마 아이들을 미끼로 거액을 요구할 속셈이겠지요.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 배우를 찾아내 뿌리까지 뽑아버려. 감히 나를 상대로 이런 장난을 친 대가를 치르게 해. 김민준 실장은 묘지에 남겨둔 보안팀에게 지시를 내리는 한편 즉시 율산그룹의 그림자로 불리는 정보팀을 가동시켰다. 아이들은 일단 율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로 안전하게 이송되었다. 그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지훈의 통제하에 있는 공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율산그룹 타워 최상층의 회장실. 김민준 실장은 굳은 표정으로 보고서를 들고 섰다. 지훈은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해. 아이들 이름은 강하준, 만 6세, 강하은, 만 5세였습니다. 성이 강씨입니다. 지훈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법적 보호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이름은 윤서연, 32세, 일주일 전 만성 신부전증 악화로 사망했습니다. 지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윤서연, 그의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름. 20살,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뜨거웠던 순간을 함께했던 여자. 계속해. 윤서연 씨는 지난 10년간 신분을 위조해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병원 기록도 위조된 정보였습니다. 그녀의 행적은 철저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하필 나를 찾아왔지? 윤서연이라는 여자가 시켰나? 김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태블릿 화면을 지훈에게 내밀었다. 보호시설의 아동심리 상담사가 아이들과 나눈 대화 녹취록이었다. 상담사 왜 그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하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을 줬어요. 이 사람이 우리 아빠라고,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이 사람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아빠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태블릿 화면에는 흐릿한 사진 하나가 떠 있었다. 20년 전 대학 축제 때 찍은 사진이었다. 풋풋한 청년 강지훈이 환하게 웃고 있는 윤서연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모습. 지훈은 그 사진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장님.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단순한 사기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윤서연 씨가 회장님을 떠났던 시기와 아이들의 나이가 얼추 들어맞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20년 전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사라졌. 그는 그녀가 자신의 배경과 집안의 압력에 지쳐 도망쳤다고, 혹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그 배신감은 그를 더욱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가 알던 그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가 기억하는 서연은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왜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단 말인가. 그래서 지훈이 다시 얼음 같은 표정으로 돌아와 물었다. 가장 중요한 건. 김 실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아이들이 머무는 동안 보호시설 규정에 따라 간단한 건강검진과 유전자 정보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등록된 유전자 정보와 대조해 보았습니다. 김 실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두 번째, 보고서를 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훈은 천천히 손을 뻗어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미동도 없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 복잡한 유전자 배열 지도 아래 단 한 줄의 결론이 적혀 있었다. 친자관계 확률 999% 강지훈은 보고서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눈앞에서 흐릿하게 무너져 내렸다. 사기극이 아니었다. 배우도 없었다. 그것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도착한 너무나도 잔인한 진실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되었다. 그것도 6년 전에.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자신의 핏줄을 어제 그 차가운 묘지에서 쓰레기처럼 내버리고 돌아섰다. 윤서연. 그의 입에서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낮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윤서연의 죽음. 다시 조사해. 만성 신부전증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뒤져. 그녀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지훈의 눈빛은 더 이상 냉철한 기업가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빼앗아간 무언가를 향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줄. 친자관계 확률 999%라는 문장은 강지훈의 뇌리에 낙인처럼 밝혔다. 그는 수십 초 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 거대한 회장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고
오직 거대한 자명종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그의 마비된 감각을 건드렸다. 그의 첫 반응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거대한 공허감에 가까웠다. 지난 20년간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 그의 성공, 그의 냉철함, 심지어 그의 증오까지도 그 기반을 잃고 흔들렸다. 윤서연, 그는 그녀를 배신자라고 불렀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떠난 여자라고 매도했다. 그 기억이 그를 더 강하고 더 무자비하게 만들었다. 사랑 같은 감정은 사치이며 약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그리고 그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져야만 했다. 서연아, 그의 입에서 수십 년 만에 그 이름이 새어나왔다.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통유리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이 도시의 왕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심장은 지키지 못했다. 김민준 실장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회장의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그는 감히 지훈의 고통을 가늠하려 들지 않았다. 그는 오직 지훈의 칼로서 그가 가리키는 적을 벨 준비만 할 뿐이었다. 윤서연.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감정이 배제된 율산그룹 회장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단 하나의 의문점도 남기지 말고 전부 보고해. 율산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부터 율산그룹의 비밀정보팀이 총가동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 전직 국정원 요원, 그리고 법무팀의 에이스들로 구성된 이 그림자 조직은 오직 강지훈의 직속 명령만을 따랐다. 그들의 임무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존재하지 않는 한 여자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다. 김민준 실장의 초기 보고대로 윤서연이라는 인물은 20년 전 대학 졸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증발했다. 그녀의 주민등록은 말소되었고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으며 가족관계 증명서에서조차 그녀의 이름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이건 개인이 한 일이 아닙니다. 정보팀장이 일주일 만에 중간 보고를 올렸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다. 국가기관급의 해킹입니다. 그녀의 모든 기록은 단순히 삭제된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작되었습니다. 서버 원본 데이터까지 접근한 흔적입니다. 그녀가 머물렀던 곳은 지훈이 차갑게 물었다.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박선영, 이지수, 김유라. 하지만 그 신분들 역시 유령 신분이었습니다. 저희가 겨우 찾아낸 것은 그녀가 지난 6년간 전국을 떠돌며 살았다는 사실뿐입니다. 서울의 쪽방촌, 부산의 달동네, 강원도의 폐광촌 근처 한 곳에 6개월 이상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는 몇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금은 폐업한 시골의 작은 산부인과 하준이와 하은이가 잠시 다녔던 무허가 놀이방,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보증금 100만 원짜리 허름한 연립주택의 사진이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사진들을 넘겼다. 자신의 아이들이 저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했다. 그가 수천억 원짜리 MA를 성사시키고 최고급 만찬에서 와인을 즐기는 동안 서연과 아이들은 이 나라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정체모를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배신감이 아닌 참을 수 없는 죄책감과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은 사리로 변해 있었다. 왜 도망 다녔지?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나? 그것이 핵심입니다. 회장님, 저희는 그녀를 쫓던 무언가의 실체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서연 씨의 흔적을 지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세상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요. 죽음은 지훈이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졌다. 신부전증이라고 했나?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녀는 병원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록이 남는 것을 두려워해 병원 치료를 기피했습니다.
불법 브로커를 통해 최소한의 약물만 구하며 버텼습니다. 김민준 실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초기 진단만 받았어도 율산 의료원이라면 충분히.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자신의 생명보다 아이들의 존재가 발각되는 것을 더 두려워했. 병원에 가는 순간 아이들의 신상 정보가 등록되고 자신을 쫓던 자들에게 위치가 노출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서가 나왔다. 그녀가 죽기 직전 아이들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 그것은 바로 20년 전 강지훈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과 율산그룹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적힌 신문기사 조각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다가 도저히 가망이 없자 아이들을 회장님께 보낸 것입니다. 김 실장이 무겁게 말했다. 자신을 20년간 지옥 속에 살게 한 그적들에게서 아이들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겠죠.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20년 전의 낡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대학 축제. 벚꽃이 흩날리던 날 환하게 웃고 있는 20살의 윤서연. 그는 그녀의 웃음 속에 감춰져 있던 슬픔과 공포를 그제야 보았다. 그는 왜 그녀가 떠났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20년 전 그는 율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지만 그의 입지는 불안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숙부와 사촌들이 경영권을 두고 그를 끊임없이 위협했다. 그때 서연이 사라졌다. 그는 그것이 자신과의 관계를 부담스러워한 그녀의 선택이라 믿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그녀를 제거한 것이라면 그의 가장 약한 고리였던 그녀를. 김 실장, 지훈이 통유리를 등진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20년 전 내가 후계자 다툼을 벌일 때 나를 위협했던 자들을 다시 조사해. 특히 내 주변을 캐고 다녔던 자들. 알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염두에 두신 분이 있습니까?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인자한 미소 뒤에 칼을 숨기고 있던 자신의 가장 가까운 적.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아니, 일단 전부다. 그리고 아이들은 당장 내 집으로 데려와. 이 빌딩만큼 안전한 곳은 없으니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아이들을 차가운 보호시설에 둘 수 없었다. 그들을 자신의 성으로 데려와 자신의 날개 아래 두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을 해치려는 자가 누구든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율산그룹의 임원 회의실은 언제나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이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오직 상석에 앉은 강지훈 회장에게만 향해 있었다. 강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냉철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시선은 보고서의 숫자 너머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한 남자를 향해 있었다. 백성철 부회장. 그는 율산그룹의 2인자이자 강지훈의 유일한 견제 세력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언제나 온화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율산 창업주의 동생, 즉 강지훈의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로 정통성에서는 밀렸지만 수십 년간 그룹 내에 자신의 세력을 견고하게 구축해온 인물이었다. 이번 4분기 실적은 기대 이상입니다. 회장님, 백성철이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특히 바이오 부문에서의 성과는 강 회장님의 선견지명이 옳았음을 증명하는군요. 그의 말에는 칭찬과 존경이 담겨 있었지만 지훈은 그 이면에 숨겨진 가시를 느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하는 듯한 교묘한 깎아내림이었다. 20년 전 지훈이 후계자 자리를 두고 사촌들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일 때도 백성철은 늘 이런 식이었다.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는 듯 하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 지훈은 그를 단순한 경영권 라이벌로만 생각했다. 자신보다 10살 이상 많은 노회한 늙은 뱀. 하지만 지금 윤서연의 일이 터지고 난 후 지훈은 자신의 과거 속에 존재했던 모든 적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바이오 부문은 아직 시작입니다. 지훈이 무미건조하게 답했다. 백 부회장께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의 누수부터 막으셔야 할 겁니다. 보고서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백성철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가 이내 더 깊은 미소로 바뀌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도 지훈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김민준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섰다. 아이들은 펜트하우스로 무사히 옮겼습니다. 보안팀이 24시간 밀착 경호 중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제 자신이 사는 율산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하준이와 하은이를 데려왔다. 아이들은 축구장만한 거실과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에 압도당해 겁에 질린 새끼 고양이처럼 서로의 손만 꼭 잡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법을 몰랐다. 그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저 최고급 의복과 음식, 그리고 장난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다. 아이들은 그가 다가가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그 모습은 지훈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래서 조사팀의 진전은 어렵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의 표정이 어두웠다. 20년 전의 기록을 파헤치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윤서연 씨의 흔적을 지운 자는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저희는 방향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방향을 바꿨다고 윤서연 씨를 쫓은 자가 아니라 20년 전 회장님의 약점을 찾던 자들을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후계자 다툼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 회장님의 사생활을 캐고 다녔던 인물들을 전부 리스트업했습니다. 김 실장은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지훈의 사촌들과 숙부들, 그리고 경쟁사들의 이름이 빼곡했다. 그리고 그 명단의 가장 위쪽에 백성철 부회장의 이름이 있었다. 백성철.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읊조렸다. 그는 항상 여우처럼 행동했지 직접 손에 피를 묻히는 법이 없었어. 그래서 더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인물들은 당시 회장님을 공격하며 크고 작은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백 부회장님은 너무나 깨끗합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가장 중심에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피해도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증거가 될 순 없어. 하지만 다른 단서를 찾았습니다. 김 실장이 화면을 넘겼다. 한 시골 마을의 허름한 건물 사진이 나타났다. 이곳은 아이들이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지금은 폐업한 미래 산부인과입니다. 저희가 이 병원의 20년치 재무 기록을 전부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는 재무제표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20년 전 윤서연 씨가 사라진 시점과 거의 일치하는 시기에 이 병원에 거액의 익명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지훈의 눈이 날카로워졌. 자금의 출처는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세탁된 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이 기부금이 송금된 스위스 은행의 휴면 계좌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를 개설한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주인은 김민준 실장은 마지막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다. 20여 년 전에 낡은 법인 설립 서류였다. 회사명은 블루스카이 홀딩스, 현재는 유령 회사입니다. 하지만 20년 전 이 회사의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된 이름, 김 실장이 이름을 가리켰다. 오정식, 현재 율산그룹 전략기획본부장이자 백성철 부회장의 오른팔입니다. 그런 간빈돈을 탄공동 파난타난도.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백성철, 그는 20년 전 지훈과의 후계자 다툼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것이 바로 윤서연이었. 그는 서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어쩌면 그녀의 임신 사실까지 알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서연에게 접근해 지훈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 지훈을 파멸시키겠다고, 혹은 태어날 아이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했을 것이다. 서연은 지훈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라졌다. 백성철은 그녀가 조용히 아이를 낳고 숨어 살 수 있도록
미래 산부인과에 돈을 대주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보험이었다. 언젠가 강지훈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는 윤서연과 아이들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20년간 그들의 삶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며 지옥 속에서 살게 했다. 그녀의 모든 기록을 지운 것도, 그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올가맨 것도 모두 백성철의 짓이었다. 그리고 윤서연 씨의 죽음. 지훈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도 그놈 짓인가? 아직 확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합니다. 윤서연 씨가 병세가 악화되어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해지자, 혹은 아이들을 회장님께 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그들이 정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분노는 이제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 절반을 앗아간 자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짓밟고 아이들을 고통 속에 방치한 자에 대한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갈 살이었다. 그는 백성철이 단순한 비즈니스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비열한 악마였다. 김 실장, 예, 회장님, 아이들 신변보, 최고 등급으로 격상해, 그리고 백성철, 그리고 오정식이 손댔던 모든 프로젝트, 모든 서류, 20년치 전부 다시 검토해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내. 강지훈은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미 저 아래 어딘가에 있을 자신의 적을 향해 있었다. 그는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어. 내 여자, 내 아이들. 그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내가 그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차례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구름 위의 성이었다. 율산타워 최상층. 100층에 위치한 이 공간은 360도 통유리를 통해 서울 전체를 발 아래 두는 그야말로 왕의 거처였다. 하지만 이 호화로운 감옥에 갇힌 두 아이에게는 그저 낯설고 무서운 공간일 뿐이었다. 하준이와 하은이는 집안에 들어온 지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장 작은 방 구석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다. 최고급 유기농 재료로 만든 식사는 입에도 대지 않았다. 방을 가득 채운 값비싼 장난감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지우는 거실에서 그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착잡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수만 명의 직원을 지휘하고 조 단위의 돈을 움직이는 데는 익숙했지만 겁에 질린 6살, 5살짜리 아이들을 대하는 법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방으로 다가갔다. 아이들은 인기척에 움찔하며 서로를 껴안았다. 지우는 문 입구에 멈춰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아이들을 덮었다.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 했었지만 수십 년간 권유와 명령에 익숙해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다. 필요한 건 없나? 하준이가 고개를 저었다. 하은이는 오빠의 등 뒤에 얼굴을 묻었다.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다가갈수록 아이들은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묘지에서 그들을 냉정하게 외면했던 첫 번째 기억이 아이들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은 것이다. 그는 무릎을 굽히려다 어색함에 그만두었다. 대신 그는 비서실에서 준비한 서류 봉투를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너희는 이제 이곳에서 살게 될 거다.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해. 그의 말은 약속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선고처럼 들렸다. 그는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백성철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과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지우는 펜트하우스를 나와 자신만의 전쟁실로 향했다. 펜트하우스 한층 아래에 위치한 오직 그와 김민준 실장만이 접근할 수 있는 비밀 공간이었다. 아이들 상태는 지훈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물었다.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의심됩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와 보호자의 상실이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아동 심리 전문가를 붙였습니다만 마음을 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백성철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판을 흔들어야 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정식 본부장의 자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그놈들이 직접 가져오게 만들 거다. 지훈이 모니터 앞에 섰다. 뱀을 굴에서 나오게 하려면 굴구에 불을 지펴야지. 지훈은 김 실장에게 지시했다. 율산복지재단 명의로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해 강지훈 회장, 개인적 인연으로 비운의 고아, 남매, 후원, 결정, 내용은 자극적이지 않게. 하지만 누가 그 아이들인지 알만한 사람은 알 수 있도록. 김민준 실장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그것은 아이들을 공식적으로 미끼로 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백성철 부회장에게 내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고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20년간 내 뒤에서 유령처럼 움직였어. 윤서연을 그렇게 숨겨뒀지. 하지만 이제 그 유령이 내 손안에 들어왔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볼 거야. 그가 아이들을 해치려 한다면. 그래서 움직이는 거다. 지훈이 보안 시스템 화면을 가리켰다. 아이들은 내일 율산의료원 VVIP 병동으로 이동한다. 최고 수준의 건강검진을 받게 할 거야. 대외적으로는 후원아동에 대한 회장의 인도주의적 배려로 포장해. 이동 중에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다. 김 실장, 완벽한 보안. 하지만 놈들이 파고들 작은 틈 하나는 열어둬. 그리고 그 틈으로 들어오는 쥐새끼들을 모조리 잡아들일 준비를 해. 이것은 지훈의 첫 번째 수였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백성철을 수면 위로 끌어내기 위한 위험한 도박. 그는 백성철의 교활함을 알고 있었지만 2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났을 때에 공포가 얼마나 큰지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율산그룹 복지재단의 보도자료가 조용히 배포되었다. 주요 언론사들은 재벌 회장의 이례적인 선행이라며 작게 다루었지만 그 기사를 읽는 단 한 사람, 백성철 부회장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백성철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태블릿을 내려다보며 아끼던 시간을 재떨이에 비벼 껐다. 그의 온화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뱀처럼 차갑고 잔혹한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강지훈, 그 애송이가 결국 찾아냈군. 그는 즉시 오정식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 본부장, 일이 틀어졌네. 강지훈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 수화기 너머로 오정식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럴 리가. 윤서연은 처리했. 아이들은 흔적 없이 그 묘지에서 만난 모양이야. 백성철이 혀를 찼다. 20년간 키워온 내 완벽한 보험이 이제 나를 겨누는 칼이 됐어. 강지훈이 언론에 공개한 건 나에 대한 경고야. 모든 걸 안다는 뜻이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회장님, 이대로라면. 그가 뭘 안다고 생각하나. 백성철이 차갑게 웃었다. 그는 고작 윤서연이 내 협박 때문에 도망쳤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를걸.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을 내렸다. 그가 나를 떠보는군. 좋아. 나도 답례를 해줘야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 강지훈에게도 똑똑히 보여줘야겠어. 아이들을 제거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거는 너무 시끄러워. 지금은 경고만 한다. 백성철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내일 그 아이들이 병원으로 이동한다는 정보가 있어. 완벽한 사고를 준비해. 아이들을 다치게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강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는 돼야지. 그의 목소리는 자비로운 사업가의 그것이 아닌 냉혹한 살인자의 목소리였다. 그에게 상기시켜줘. 그가 지키려는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다는 사실을. 다음 날 오후 한남대교 강지훈의 지시대로 아이들을 태운 차량은 철저한 보안 속에 이동하고 있었다. 방탄 처리된 검은색 세단 2대가 앞뒤로 호위했다. 하준이와 하은이는 김민준 실장과 함께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아이들은 창밖의 풍경에 잠시 두려움을 잊은 듯 보였다. 차량이 다리 중간쯤에 진입했을 때였다. 갑자기 뒤쪽에서 거대한 25톤 덤프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경적을 울리며 달려왔다. 트럭은 1차선으로 달리던 호위 차량을 거칠게 들이받았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호위 차량이 균형을 잃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회장님 김 실장은 상황을 파악할 틈도 없이 본능적으로 하준이와 하은이를 감쌌다. 덤프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아이들이 탄 본 차량의 측면을 향해 돌진했다. 운전석의 보안 요원이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지만 육중한 트럭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끼 방탄 세단이 쇠그키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다리 난간 쪽으로 밀려났다. 트럭은 세단을 다리 밖으로 밀어내려는 듯 집요하게 압박했다. 하은이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하준이는 눈을 감고 동생의 귀를 막았다. 버텨 김 실장이 외쳤다. 바로 그때 트럭에 부딪혔던 앞쪽 호위 차량이 반파된 상태로 트럭의 앞을 가로막았다. 두 번째 충돌. 트럭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아이들을 태운 세단은 트럭의 압박에서 벗어나 간신히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덤프트럭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마치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 유유히 다음 출구로 빠져나가 혼잡한 서울의 교통 속으로 사라졌다. 펜트하우스 전쟁실. 강지우는 모니터를 통해 다리 위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민준 실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회장님, 아이들은 무사합니다. 차량 손상 외에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백성철, 그가 감히.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백성철이 보낸 명백한 메시지였다. 네 아이들은 내 손아귀에 있다. 선을 넘지 마라. 지훈은 눈을 감았다. 20년 전 윤서연을 지키지 못했던 무력감이 다시 그를 덮쳤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왕이었다. 김 실장. 예. 회장님, 아이들 당장 펜트하우스로 복귀시켜. 그리고 지훈은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온기를 담고 있지 않았다. 오직 적을 향한 얼음보다 차가운 살이만이 이글거렸다. 백성철에게 보낸 경고는 이제 끝났다.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한남대교 위에서 벌어진 그 사고는 강지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것은 백성철이 던진 명백한 도발이었고 자신의 아이들을 향한 살해 위협이었다. 펜트하우스의 전쟁실은 그날 밤부터 불이 꺼지지 않았다. 강지훈은 모니터에 떠있는 백성철의 이력서를 노려보았다. 온화한 미소, 자비로운 사업가, 존경받는 경영인, 그 모든 것이 역겨운 위선으로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가장 차가운 형태로 압축했다. 그것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닌 상대를 말살하기 위한 정교한 전략으로 변모했. 김 실장. 예. 회장님, 율산의 그림자들을 모두 소집해. 사이버 보안팀, 내부 감사팀, 법무팀의 모든 에이스들, 지금 이 순간부터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그림자는 강지훈이 회장에 취임한 직후 그룹을 내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밀리에 창설한 최정예 조직이었다. 그들은 율산의 막대한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정보를 수집하고 위협을 제거했다. 목표는 하나다. 지훈이 모니터에 뜬 백성철의 사진을 가리켰다. 백성철, 그리고 그와 연결된 모든 것. 그의 지난 30년간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파헤쳐 자금 흐름, 인맥, 통화 기록, 심지어 그가 즐겨 찾는 식당의 예약 내역까지 먼지 하나도 놓치지 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타깃은 모든 것.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윤서연 사건은 그를 옥죄 하나의 고리일 뿐이다. 나는 그놈의 뿌리 자체를 뽑아버릴 생각이야. 율산그룹에 기생하며 수십 년간 빨아먹은 그 거대한 비리의 네트워크. 그 자체를 무너뜨릴 거다. 그날부터 거대한 율산그룹의 심장부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수백 명의 전문가가 수만 건의 데이터와 싸움을 벌였다. 백성철은 노예한 뱀답게 자신의 흔적을 철저히 숨겨두었다. 그의 자금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해외 조세 피난처를 거치며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그림자들은 더 집요했다. 그들은 백성철이 구축한 방화벽을 하나씩 뚫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실마리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백성철이 수십 년간 후원해온 한 작은 문화재단이었다. 이상합니다. 회장님, 사이버 보안팀장이 한밤중에 긴급 보고를 올렸다. 이 재단, 표면적으로는 비인기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공익재단입니다. 하지만 자금 흐름이 기묘합니다. 율산의 여러 계열사에서 거액의 기부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다시 제3의 컨설팅 회사로 빠져나갑니다. 컨설팅 회사는 오정식 본부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백성철 부회장의 차명 계좌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백성철은 지난 수십 년간 율산그룹을 자신의 사금고처럼 이용해왔다. 그는 문화재단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계열사들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 돈은 정계, 재계, 법조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로 뿌려졌고 그들은 백성철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그가 그룹 내에서 강지훈을 견제하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는 율산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줄기에부터 영양분을 빨아먹는 거대한 암세포였다. 이것만으로도 그를 이사회에서 끌어내리기에 충분해. 김 실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부족해. 지훈이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로는 그를 감옥에 몇 년 넣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가 구축한 네트워크는 그가 감옥에 가도 사라지지 않아. 나는 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한다.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지훈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니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백성철이라는 인간의 완전한 파멸이었다. 그리고 그 파멸의 중심에는 윤서연이 있어야 했다. 지훈은 조사팀의 일부를 20년 전의 과거로 다시 돌려보냈다. 백성철과 윤서연, 두 사람의 대학 시절부터 다시 조사해 사소한 교점이라도 전부 찾아내. 며칠 후 김민준 실장이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왔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침통하고 분노에 차 있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뭐지? 20년 전 백성철 부회장이 대학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윤서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내역입니다.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서연은 지훈과 같은 대학 경영학과 직속 후배였다. 밝고 당당하고 누구보다 총명했던 여자. 그녀는 과수석을 놓치지 않는 수재였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늘 아르바이트를 달고 살았다. 백성철은 당시 대학 이사회의 일원이었다. 윤서연과는 아무런 접점도 없었을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김 실장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대학 신문에 실렸던 사진입니다. 총장배 테니스 대회 우승 기념 사진. 당시 대학 테니스 동아리 회장이었던 백성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동아리 매니저로 활동했던 신입생 윤서연 씨가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의 백성철은 트로피를 든 채 곁에 서 있는 윤서연을 집요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애써 그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지독한 집착의 시작이었다. 당시 동아리 회원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백성철은 신입생이던 윤서연 씨에게 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값비싼 선물을 보내고 원치 않는 만남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회장님을 선택했습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가 기억하는 서연과의 첫 만남.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다 우연히 마주친 그녀의 맑은 눈동자. 그는 그녀의 총명함과 강인함에 반했다. 그들은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다. 백성철은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회장님이 가졌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윤서연 씨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후계자 다툼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그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조사팀은 마침내 20년 전 서연이 사라지기 직전의 행적을 재구성해냈다. 백성철은 당시 지훈의 숙부들과 손을 잡고 지훈을 밀어내려 하고 있었다. 그는 지훈의 가장 약한 고리인 서연에게 접근했다. 그는 서연 씨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김 실장은 차마 지훈의 얼굴을 볼 수 없어 보고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회장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 회장님과 뱃속의 아이 모두를 파멸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파멸.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비자금을 동원해 회장님을 마약 스캔들이나 성범죄에 연루시켜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사생아로 낙인 찍어 평생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선택해야 했다. 사랑하는 남자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 그녀는 스스로를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회장님을 지키기 위해 백성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평생 회장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건, 아이들을 회장님과 무관한 존재로 키운다는 조건, 그 대가로 백성철은 그녀와 아이들의 존재를 지워주고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했습니다. 강지훈은 부서질 듯 주먹을 쥐었다. 그는 20년간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지옥 같은 20년을 오직 그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홀로 버텨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 지훈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신부전증이 아니었나? 아닙니다. 김 실장이 눈을 감았다. 저희가 그녀의 마지막 주치의였던 불법 브로커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백성철의 하수인 오종식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윤서연 씨의 병은 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급성 신부전증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녀가 복용하던 약에 신장에 치명적인 독극물을 미량씩 섞어 투여한 것입니다. 지훈의 숨이 멎었다. 백성철은 서연 씨가 병에 걸려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아이들을 회장님께 보내려는 것을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영원히 침묵시킨 것입니다. 완벽한 병사로 위장해서 전쟁실 안에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전쟁이나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에 대한 처절한 응징이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한 결의만이 존재했다. 김 실장, 백성철의 비자금 내역, 뇌물장부, 언론에 터트릴 준비해. 지금 말입니까? 하지만 아직 동시에 윤서연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내가 직접 증인으로 설 거다. 회장님 아이들이 노출됩니다. 회장님의 약점이 아니, 지훈이 김 실장의 말을 잘랐다. 그 아이들은 내 약점이 아니야. 그 아이들은 내 존재의 이유다. 그는 전쟁실의 문을 열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한다. 백성철 부회장의 온화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이 터뜨린 율산문화재단 비자금 스캔들은 언론을 뒤덮었다. 그가 수십 년간 구축해온 정재계 인맥들은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고 검찰에 소환 통보가 임박했다. 하지만 그를 나락으로 밀어붙인 결정타는 따로 있었다. 윤서연 살인교사 혐의. 강지훈 회장이 직접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은 백성철을 단순한 비리, 기업인에서 파렴치한 살인마로 규정했다. 그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20년 전의 진실이, 아이들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직전이었. 백성철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탑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카드는 단 하나.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아이들 뿐이었다. 목표는 율산타워 100층,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번들거렸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이들을 데려와. 두 아이만 내 손에 있으면 강지훈, 그놈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최고 등급의 보안입니다. 민간인이 아닌 군사작전 수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실패는 용납 못해. 백성철이 고함을 질렀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자신을 코너로 몬 강지훈에게 복수할 수만 있다면 그룹 전체가 무너져도 상관없었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자정, 강지훈은 펜트하우스 아래층의 전쟁실에서 검찰에 넘길 추가 증거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김민준 실장은 펜트하우스의 보안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방탄유리로 보호되는 자신들의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때였다. 율산타워의 최상층 방공 레이더망에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가 잡혔다. 스텔스 도료가 칠해진 검은색 소형 헬기였다. 회장님 옥상입니다. 김 실장의 다급한 외침과 동시에 펜트하우스 전체에 굉음이 울려 퍼졌다. 헬기에서 내린 괴한들이 펜트하우스 옥상, 테라스의 강화 유리를 폭파시킨 것이다. 적의 침입이다. 경보음이 찢어질 듯 울리고 모든 방탄 셔터가 내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6명의 용병이 연기 속에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단순한 조폭이나 해결사가 아니었다. 해외 분쟁 지역에서 구른 살인 기계들이었다. 알파팀, 목표 지점 확보, 브라보팀, 지휘부 무력화. 용병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3명은 아이들이 있는 침실 구역으로, 3명은 아래층 전쟁실로 향했다. 그들은 율산타워의 내부 구조를 완벽하게 꿰고 있었다. 내부 조력자가 있다는 뜻이었다. 김 실장, 아이들을 지켜 무슨 일이 있어도 지훈이 통신기에 외치며 전쟁실의 문을 잠갔다. 그의 보안팀이 즉각 대응 사격을 시작했고 100층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총성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변했다. 황 전쟁실의 강화 철문이 소형 폭약에 의해 뜯겨져 나갔다. 3명의 용병이 지훈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진입했다. 그들의 목표는 강지훈을 생포하거나 사살하여 외부의 지원을 끊는 것이었다. 손들어. 회장날이 리더로 보이는 자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겁에 질린 기업가가 아니었다. 강지훈은 책상 아래에 고정되어 있던 검은색 검집을 뽑아들었다. 그것은 날이 서지 않은 진검 규격의 죽도였다. 죽고 싶지 않으면 총 버려.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은 분노와 사리로 이글거렸다. 용병들은 코웃음을 치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그 순간 지훈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번개처럼 용병의 총을 죽도로 후려쳤고 동시에 그의 복부를 찔렀다. 훈련된 검도 유단자의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그억 첫 번째 용병이 쓰러지고 나머지 2명이 당황하며 총을 난사했다. 지훈은 거대한 마호간이 책상을 방패 삼아 몸을 피했다. 전쟁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그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단련해온 맹수였다. 한편 아이들의 침실 앞 김민준 실장과 2명의 경호원이 복도를 막아선 채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물러서지 마. 저들이 노리는 건 아이들이야. 타겟 확인방 안에 있다. 용병들은 중장비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소형 브리칭 해머로 침실의 방탄문을 내리찍기 시작했다. 쾅쾅 거대한 소리에 잠에서 깬 하준이와 하은이가 비명을 질렀다. 오빠, 무서워. 괜찮아. 하은아, 아빠가 지켜줄 거야. 하준이가 떨면서도 동생을 감쌌다. 마침내 문이 뜯겨져 나갔다. 연기와 함께 용병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김민준 실장은 이미 총상을 입은 경호원들을 뒤로하고 홀로 아이들 앞을 막아섰다. 내 놈들의 상대는 나다. 김 실장은 권총 2자루를 든 채 쏟아지는 총알을 피해 몸을 날렸다. 그는 지훈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고 자신의 목숨보다 회장의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리더 격파 용병 1명이 김 실장을 제압하려 달려들었고 다른 1명은 아이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준이는 이불을 집어던지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안 돼.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 용병은 아이의 저항을 무시하고 하준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바로 그때 김민준 실장이 용병의 등 뒤로 몸을 날렸다. 타항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김 실장의 어깨에서 피가 솟구쳤다. 그는 아이를 향해 겨눠진 총구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낸 것이었다. 김 실장 그 순간 전쟁실에서 2명의 용병을 처리하고 올라온 강지훈이 침실로 뛰어들었다. 그의 손에는 용병에게서 빼앗은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총구를 돌리는 용병의 머리를 망설임 없이 쏘았다. 그리고 그는 아이를 붙잡고 있던 마지막 용병을 노려보았다. 용병은 하준이를 인질 삼아 뒷걸음질 쳤다. 움직이지 마. 강지훈.
안 그러면 네 아들 목이 날아갈 거다. 지훈은 천천히 총을 내렸다. 그의 눈은 용병이 아닌 공포에 질린 아들 하준을 향해 있었다. 하준이는 울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아빠, 괜찮아. 하준아,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눈 감아. 하준이는 아빠의 말을 믿고 눈을 꼭 감았다. 용병이 승리의 미소를 짓는 찰나 지훈의 발이 움직였다.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장난감 로봇을 걷어찼고 로봇은 용병의 얼굴을 강타했다. 용병이 잠시 주춤하는 영. 5초의 순간 타흥타흥 지훈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총알은 정확하게 용병의 어깨와 다리를 관통했다. 아이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신기에 가까운 사격술이었다. 으아악 용병이 쓰러지고 하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다. 펜트하우스는 연기와 화약 냄새 그리고 피로 범벅이 되었다. 지훈은 총을 내던지고 아이들에게 달려갔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하준이와 하은이를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매달렸다. 아빠, 괜찮아.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온기와 무게감을 느끼며 아이들을 더욱 세게 애프안았다. 그때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김민준 실장이 어깨를 부여잡은 채 쓰러져 있었다. 피가 그의 셔츠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이들은 무사하십니까? 지훈의 눈이 다시 차갑게 불타올랐다. 백성철, 그는 자신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까지 해치려 했다. 김 실장, 정신 차려 구급팀 불렀어. 강지훈은 아이들을 아는 채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성을 둘러보았다. 이것은 백성철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리고 이 발악은 그 어떤 법의 심판보다 더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율산타워 100층 펜트하우스에서 벌어진 총격전의 흔적은 하룻밤 만에 깨끗이 치워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최고급 대리석 바닥은 다시 광채를 되찾았고 깨진 방탄 유리는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에 화약 냄새와 핏자국은 강지훈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부상당한 김민준 실장은 율산의료원 VVIP 병동으로 긴급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어깨에 밝힌 총알은 백성철의 잔혹함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남았다. 아이들은 그날의 충격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지훈은 처음으로 아이들의 침대 옆에서 뜬 눈으로 그들을 지켰다. 그의 분노는 더 이상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멈추고 부숴버리는 시베리아의 혹한 같은 냉기였다. 백성철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는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해치려 한 괴물이었다. 이제 그에게는 법의 심판만으로는 부족했다. 이틀 후 율산그룹 전 계열사에 긴급 임시 이사회 소집 공고가 발송되었다. 안건은 단 하나. 그룹 리더십 중대 결격 사유 및 비상경영 체제 돌입. 그룹 전체가 술렁였. 이것은 단순한 인사조치가 아닌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서막임을 모두가 직감했다. 이사회 당일 율산타워 50층의 거대한 이사회 회의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사회이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착석했다. 그들 대부분은 백성철의 라인이거나 혹은 그의 눈치를 보는 이들이었다. 백성철 부회장 역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에 온화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상석에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그는 펜트하우스 습격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용병들은 이미 해외로 도주했고 모든 증거는 사라졌다. 그는 강지훈이 고작 문화재단 비자금권을 터뜨릴 것이라 예상했다. 그 정도는 자신의 정치권 인맥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다. 어쩌면 오정식 본부장 하나를 꼬리 자르기 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었다. 그는 20년 전 윤서연의 죽음이 드러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것은 완벽한 범죄였다. 회의 시작. 정각. 강지훈 회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무표정이었다. 며칠 전
자신의 집에서 총격전을 벌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하고 위압적인 기세였다. 그는 곧장 상석의 회장석에 앉으며 묵직한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모든 이사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긴급히 모이시게 해서 유감입니다. 이사 여러분,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오늘 이 자리는 율산그룹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 근간을 갉아먹어온 거대한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선이 일제히 백성철에게 향했다. 백성철은 짐짓, 여유로운 척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회장님, 그 말씀이 혹시 저를 겨냥한 것이라면 대단히 불쾌하군요. 근거 없는 비방이라면 저 역시 이사회 의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 지훈이 그 말을 나지막이 되뇌었. 그는 백성철을 똑바로 응시했다. 좋습니다. 백 부회장께서 원하시는 근거.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지훈은 비서에게 눈짓했다. 회의실 전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이사들은 당연히 복잡한 재무제표나 계열사 간의 부당거래 내역 혹은 비자금 흐름도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스크린에 뜬 것은 율산그룹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한 여자의 앳된 사진이었다. 20년 전 대학 축제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20살의 윤서연.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백성철의 안색이 순간 창백하게 굳었다. 그는 본능적인 위험을 감지했다. 강지훈이 자신이 예상한 패가 아닌 전혀 다른 패를 꺼내들었다. 강 회장,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백성철이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는 회장님의 낡은 연애사를 전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당장 내리시죠. 연애사라. 지훈이 싸늘하게 웃었다. 백 부회장에게는 이 여자가 그저 제 낡은 연애사 상대로만 보입니까? 그는 리모컨을 눌러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한 장의 사망진단서였다. 고 윤서연. 쌓인 만성 신부전증. 고 윤서연 씨는 공식 기록상 만성 신부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하지만 모든 단어에 힘을 실어 말했다. 하지만 저는 이 죽음의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율산의료원 법의학팀과 국과수에 그녀의 시신에 대한 재부검 및 정밀조직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백성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 그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는 완전히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드러났다. 미쳤군 강지훈. 네가 감히 죽은 사람을. 앉으시죠. 백 부회장. 지훈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살기가 어렸다. 당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이 지금부터 공개될 테니까. 스크린이 바뀌었다. 복잡한 화학 분석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타났다. 재부검 결과 고인의 모발과 신장 조직 샘플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미량의 독극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지훈이 그래프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신장의 기능을 서서히 그리고 완벽하게 파괴시키는 희귀 중금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명백한 독살입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사태가 자신들의 상상을 초월했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경영비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독극물. 지훈이 다음 화면을 띄웠다. 20년 전 백성철 부회장께서 차명으로 운영하시던 페이퍼 컴퍼니 블루스카이 홀딩스가 독점 수입했던 산업용 특수물질의 성분과 99% 일치했습니다. 백성철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테이블을 짚으며 몸을 간신히 버텼다. 저희는 이 독극물을 윤서연 씨에게 특별치료제라며 수년간 복용시킨 불법 약물 브로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백도 받아냈습니다. 그에게 돈을 주고 이 일을 사주한 사람. 지훈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영상을 재생했다. 흐릿한 CCTV 영상 속에서 율산그룹의 오정식 본부장이 그 브로커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날짜는 윤서연이 사망하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만성 질환이 아닙니다. 지훈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것은 20년에 걸쳐 계획되고 실행된 치밀하고 잔인한 살인입니다. 자신의 병적인 집착과 야망을 위해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고 결국에는 독살해버린 악마의 짓입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백성철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스크린을 노려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악마는 지훈이 목소리를 낮췄다. 자신의 20년 전 범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 최근에도 끔찍한 범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며칠 전 한남대교 위 덤프트럭이 방탄세단을 다리 난간으로 밀어붙이는 아찔한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 차에는 제가 보호하던 두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윤서연 씨가 목숨 걸고 지켜낸 제 아이들 말입니다. 이사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재벌 회장의 숨겨진 아이, 그리고 그 아이들을 향한 살해 시도. 이것은 율산그룹 전체를 뒤흔들 메가톤급 스캔들이었다. 이 트럭 운전사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배우 역시 오정식이었습니다. 지훈이 마지막 영상을 띄웠다. 그것은 이틀 전 펜트하우스 내부 CCTV에 찍힌 총격전 영상이었다. 복면을 쓴 용병들의 침입, 총성, 그리고 피. 이것이 백성철 부회장의 민낯입니다. 지훈이 스크린을 끄자 회의실은 다시 어둠과 침묵에 잠겼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백성철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비자금, 횡령, 주가 조작, 그런 사소한 문제는 검찰에서 천천히 다루도록 하죠. 지훈이 백성철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 그의 눈은 사냥감을 몰아붙인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백성철 부회장, 당신은 오늘부로 율산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살인교사, 살인미수, 아동납치미수,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열렸다. 그곳에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던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백성철 씨,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다가와 백성철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 순간 백성철은 이성을 잃었다. 그의 완벽하게 계산된 위선이 무너져 내렸다. 아니야. 그는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뿌리치며 강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눈은 광기와 증오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강지훈, 네가 감히 나를. 그 여자는 내 것이었어. 처음부터 내 것이어야 했어. 내 놈만 아니었다면, 내 놈만 없었다면 서연이는 죽지 않았어. 네가 죽인 거야. 그것은 그의 마지막 발악이자 모든 범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어리석은 외침이었다. 수사관들이 그를 거칠게 제압해 바닥에 쓰러뜨리고 양손에 수갑을 채웠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공포에 질려 자리를 피했다. 강지훈은 끌려나가는 백성철의 추악한 뒷모습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아니, 지훈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당신의 그 더러운 집착이 당신 자신을 죽인 거다. 20년의 길고 긴 악연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백성철 부회장이 수갑에 채워져 끌려나가는 순간 율산그룹 이사회의 시간은 멈췄다. 거대한 회의실은 공포와 충격으로 마비되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신뢰하고 혹은 두려워했던 그룹의 2인자가 한순간에 살인마로 전락하는 과정을 두 눈으로 목격한 것이다. 강지훈은 핏자국 하나 없는 차가운 얼굴로 회의실 중앙에 섰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백성철의 만년필을 구두발로 지그시 밟았다. 파각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20년간 율산을 지배했던 한 축이 완벽하게 부서졌다. 이사 여러분, 지훈의 목소리에 이사들은 화들짝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정치적인 계산이 아닌 원초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적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치부 사생활까지 공개하며 상대를 지옥으로 끌고 간 무자비한 승자임을 깨달았다. 율산그룹은 오늘부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합니다. 지훈이 담담하게 선언했다. 법무팀과 감사팀은 즉시 그룹 전 계열사에 대한 최고 강도의 내부 감사를 실시합니다. 백성철 부회장과 연루된
단 하나의 불법과 비리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선언이자 남은 이들을 향한 최후 통첩이었다. 스스로 죄를 고하든가 아니면 백성철과 같은 길을 가든가. 강 회장님 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다. 이 모든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겠죠.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 하지만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고통은 감수해야 합니다. 율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든 3분의 1 토막이 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깨끗한 율산을 원합니다. 그의 눈빛은 이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자신은 돈을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고. 이사회는 침묵했다. 강지훈은 이미 모든 것을 장악했다. 백성철의 체포 소식은 그가 검찰청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했다. 율산그룹 백성철 부회장. 20년 전 내연녀 살인 교사 혐의 긴급 체포.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고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예상대로 율산그룹의 주가는 다음 날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증발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전쟁실에서 주가 그래프가 아닌 다른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전역의 공항과 항만, 출국관리소 CCTV 화면이었다. 잡았습니다. 회장님, 김민준 실장의 회복 중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그는 병실에서도 지휘를 멈추지 않았다. 오정식 본부장, 인천공항을 통해 밀항하려던 것을 출국 직전에 체포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오정식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다가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가방에서 하드드라이브 여러 개가 쏟아져 나왔다. 저것이 바로 백성철의 보험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보고했다. 그가 수십 년간 관리해온 비자금 장부와 정관계, 로비리스트 원본입니다. 그는 백성철이 무너지면 저것을 들고 검찰과 거래하려 했던 겁니다. 잘 됐군.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증거를 찾는 수고를 덜어줬으니 그 하드드라이브, 검찰이 아닌 우리가 먼저 확보해. 오정식의 체포는 도미노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림자팀은 그 하드드라이브를 분석하여 백성철이 구축한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를 단 48시간 만에 해체하기 시작했다. 율산의 비자금을 받고 백성철의 범죄 혐의를 덮어주었던 현직 검사장, 백성철에게 특혜를 주고 막대한 뇌물을 받은 정치인, 율산의 주가를 조작하며 이익을 챙긴 증권사 임원들, 그들의 이름과 증거가 하나씩 언론에 터져나왔다.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사람들은 재벌 2인자의 엽기적인 살인 행각에 경악했고 그와 결탁한 사회 지도층의 부패에 분노했다. 백성철 게이트는 율산그룹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는 태풍이 되었다. 백성철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견고한 성은 강지훈의 분노 앞에서 불과 며칠 만에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한편 서울 남부 구치소의 독방.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가 그곳에 있었다. 백성철은 더 이상 온화한 미소의 부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수인복을 입고 있었고 잘 관리된 희끗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서연아, 서연아.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의 접견도 식사도 모두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교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강지훈을 언제나 자신보다 아래로 보았다. 그저 운 좋게 태어난 애송이, 감정에 휘둘리는 약한 놈. 그는 자신이 20년간 완벽하게 통제해온 윤서연이라는 카드가 강지훈을 무너뜨릴 무기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무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강지훈에게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심장이었다는 것을. 그는 강지훈의 냉철함 속에 숨겨진 야수성을 간과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된 남자의 분노를 얕보았다. 그의 교만함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시켰다. 강지훈은 전쟁실의 모든 모니터를 껐다.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뉴스 속보도,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도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희열 대신
차가운 공허 한 마리 남아 있었다. 그는 율산 의료원 VVIP 병동 김민준 실장의 병실을 찾았다. 김 실장은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 노트북으로 여전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몸은 좀 어떤가? 지훈이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물었. 이 정도 상처로 죽지 않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씩 웃으며 경례를 붙이려다 어깨 통증에 인상을 썼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백성철 라인은 완전히 와해되었고 그룹은 이제 회장님의 완벽한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수고했네. 지훈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회장님께서는 마치 훈련받은 사람처럼 움직이셨습니다. 실례지만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20년 전 후계자 싸움이 한창일 때를 떠올렸다. 언제 어디서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검도와 특수 격투수를 미친 듯이 연마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고 했나.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왕관이 아니라 내 목숨을 지켜야 했지. 그리고 이제는 내 아이들을 지켜야 하고. 그는 병실을 나왔다. 복잡한 그룹의 재건 문제, 검찰 조사, 주주총회, 산더미 같은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회장실이 아닌 100층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하준이와 하은이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날 밤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렸다. 아이들은 지훈을 보자 두려움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수천 명의 이사들 앞에서는 당당했지만 이 작은 두 아이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굳어버렸다. 그는 거친 숨을 내쉬고 넥타이를 풀어던졌다. 그리고는 소파 반대편에 조용히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이들은 지훈의 눈치를 살폈고 지훈은 그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하준이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모기처럼 작았다. 아저씨, 아니, 아빠.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나쁜 아저씨. 하준이가 며칠 전 자신을 붙잡았던 용병을 떠올리는 듯 몸을 떨었다. 이제 다 없어진 거 맞아요. 지훈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얼굴에 서린 20년의 세월만큼이나 깊은 공포. 그것은 모두 자신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아이들이 움찔했지만 그는 손을 거두지 않고 하준이의 머리를 천천히 그리고 서툴게 쓰다듬었다. 그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다 끝났어. 하준아, 그 나쁜 놈들은 영원히 사라졌어. 이제 아무도 너희를 다치게 하지 못해. 하준이는 아빠의 커다란 손길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지훈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진짜 전쟁은 백성철을 무너뜨린 순간 끝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아빠가 되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싸워야 할 가장 어렵고도 가장 가치 있는 전쟁의 시작임을. 그로부터 6달의 시간이 흘렀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묘지에 스산했던 바람은 따스한 봄바람으로 변해 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백성철 게이트의 광풍은 새로운 계절과 함께 서서히 잦아들었다. 율성그룹은 강지훈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백성철과 그의 잔당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강지훈이 직접 발탁한 젊고 유능한 인재들로 채워졌다. 그룹의 주가는 역사적인 폭락 이후 오히려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반등했다. 부패를 도려낸 깨끗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지훈은 여전히 율산그룹의 냉철한 회장이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권력으로 그룹을 장악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미묘하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율산타워 100층 펜트하우스. 예전이라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을 그의 집무실은 이제 정확히 저녁 7시면 불이 꺼졌다. 그의 스케줄표에서
저녁 식사 이후에 모든 회의와 만찬은 개인 시간이라는 네 글자로 대체되었다. 율산그룹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완전히 회복한 김민준 실장은 여전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는 어깨에 남은 흉터를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여기며 회장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훈을 회장님으로만 모시지 않았다. 때로는 유능한 비서로, 때로는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의 유일한 조언자로. 회장님, 내일 오전 이사회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준 도련님 유치원에서 온 안내문입니다. 주말에 아빠와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지우는 수조 원짜리 MA 서류를 검토하던 그 손으로 삐뚤빼뚤한 그림이 그려진 가정통신문을 집어들었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아빠와 함께 2인 삼각 달리기. 그에게는 반도체 신기술 개발보다 더 난해한 과제였다. 김 실장, 2인 삼각이 정확히 뭔가? 발을 묶고 함께 달리는 겁니다. 회장님, 제가 시뮬레이션 자료를 준비해. 됐네. 지우는 가정통신문을 자신의 서류 가방 가장 안쪽에 조심스럽게 넣었. 주말 일정 전부 비워. 그날 저녁 지훈이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예전과 같은 정막이 아니었다. 거대한 거실 한복판에서 하준이와 하은이가 자신들만의 블록성을 쌓고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는 알록달록한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 지독했던 100층의 성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서툰 울음소리로 채워진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빠 하은이가 가장 먼저 그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아이는 이제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춰 자신에게 달려드는 작은 아이를 안아들었다. 이 단순한 동작을 익히는데 그는 꼬박 3달이 걸렸다.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하은이가 그의 뺨에 자신의 작은 뺨을 부비며 자랑했다. 나도요. 하준이도 블록을 내려놓고 다가왔다. 아이는 여전히 수줍음이 많았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더 이상 아이의 눈에 서려 있지 않았다. 하준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내밀었다. 그림에는 커다란 집이 있었고 그 안에 3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거인처럼 큰 아빠, 그리고 그 옆에 붙어있는 작은 자신과 동생. 지우는 그 서툰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잘 그렸구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칭찬이었다. 아빠, 근데 하준이가 망설이며 물었다. 엄마는 왜 우리 그림 속에 없어요?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아이들을 데려온 후 한 번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준 적이 없었다. 그는 아이들이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자신들의 아빠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말해줄 방법을 알지 못했다. 지훈은 하은이를 내려놓고 두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 하준아, 하은아, 내일 엄마 보러 갈까?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검은색 롱코트가 아닌 평범한 니트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세단이 아닌 아이들을 위해 새로 구입한 SUV의 운전석에 직접 앉았다. 그는 하준이와 하은이의 안전벨트를 꼼꼼하게 매주었다. 차는 6달 전 그가 홀로 찾았던 그 사설 추모 공원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오늘은 그 길이 외롭거나 공허하지 않았다. 뒷좌석에서 아이들이 조잘거리는 소리가 그의 귀를 간지럽혔다. 묘지에 도착했다. 6달 전 싸늘한 서리가 내렸던 그곳은 이제 따스한 햇살과 푸른 잔디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법적 아내였던 민서연의 묘를 지나쳤다. 그는 곧장 묘역의 가장 양지 바른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표식 없는 초라한 흙무덤이 없었다. 대신 순백의 대리석으로 단정하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비석이 서 있었다. 비석에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글씨체로 그녀의 진짜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윤서연, 19, XX, 20XX.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지훈이 직접 고른 비문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엄마, 이곳에서 영원히 쉬다. 지훈은 하준이와 하은이의 작은 손을 잡고 비석 앞에 섰. 그는 국화가 아닌 서연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작고 하얀 프리지어 꽃다발을 준비했다. 엄마다.
하은이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아이들은 아직 죽음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곳이 엄마를 만나는 곳임을 알고 있었다. 하준이는 자신이 준비해온 그림을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어제 그렸던 세 가족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다. 엄마, 우리 아빠랑 같이 왔어요. 하준이가 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가 말한 대로 아빠가 우리 지켜줬어요.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지우는 말없이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20년 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다. 왜 그렇게 모진 세월을 홀로 버텼는지, 왜 자신을 더 일찍 찾아오지 않았는지.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미안해, 서연아. 그는 마음속으로 20년 만에 사과를 건넸다.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는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던 여자가 자신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남겨주었음을 깨달았다. 백성철에게 빼앗겼던 20년의 세월. 그는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사랑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그 잿더미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되찾았다. 강지우는 더 이상 율산그룹의 차가운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한 손으로는 하준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하은이를 굳게 잡고 서 있었다. 그는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의 그 어떤 적과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묘지를 지나가다 우연히 두 아이를 만났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부른 그 호칭 하나가 그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 아빠. 그는 이제 비로소 아빠가 되었다.